작가 작품 해설. 자매 세 사람이 일국의 문학사에 이름을 남겨 그것도 이 중에 두 사람은 불멸의 명작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영문학사 외에는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다. 언니 샬로트 브론테의 제인 에어와 둘째인 에밀리의 폭풍의 언덕은 이러한 의미에서 영문학사의 특이한 위치를 나타내고 지금도 수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샬로트, 에밀리, 앤, 세 자매의 생활은 그녀들의 소설 이상으로 흥미가 있다. 현재에도 그녀들의 인물과 작품에 관한 연구, 전기와 같은 종류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그 까닭이다. 브론테 자매의 부친 파트리크 브론테는 아일랜드의 빈농의 10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후 곧 영국 교회의 목사로 부임했다. 모친 마라이아는 펜잔스의 상인의 딸로 태어나 28세 때 브론테의 열렬한 구혼에 못 이겨 결혼했으나 샬로트가 5살 때, 즉 그녀가 39세 때 세상을 떠나 자매들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브론테와 마라이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6명으로 이 중 장녀 마라이아와 차녀 엘리자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세상을 떠나고 모두가 허약한 체질인 4사람의 남매도 다투듯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남자 동생인 브란웰은 31세, 에밀리는 30세, 앤이 29세로 제일 마지막까지 늙은 아버지와 남아있었던 샬로트도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제인 에어의 작가 샬로트 브론테는 1816년 4월 21일에 태어났다. 세 자매 중에서 제일 미인은 에밀리였으나 제일 수다스러운 것은 샬로트였다. 이 가족들에게 공통의 고독한 성격을 그녀도 역시 가지고 있었다. 늘 절망에 차 있어서 어둡고 비극적인 성격으로 있었다. 이것을 지탱시켜 준 것은 그녀의 굽히지 않는 의지력과 신혜의 깊은 신앙이라고 하겠다. 그녀의 작중 인물은 이상한 편들인 것과 동시에 소설의 결말을 가지고 가는 방향의 예외적인 비극적인 요소, 어두움에 가득 차 있는 특징은 작가 자신의 이러한 성격에 반영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자매들은 카인브리지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 학교가 제인 에어에 나오는 로드 학교의 모델로서 샬로트가 소설에서 말한 대로 시설이 나쁘고 더없이 비인도적인 이 학교는 그로써 내막이 드러나 무리를 빚고 후에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되었다. 제인 에어는 당시의 영국에 여러 가지 의미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이 소설이 빅토리아조 영국의 보수적인 문학적 전통과 사회적 상식에 대해서 엄격한 항의와 반역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제인 에어는 로맨티시즘부터 리얼리즘에도 따르는 19세기 중기의 영국 문학의 과도기를 이루는 대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인 에어가 발표된 것은 1847년의 일, 그리고 교회의 목사보인 니콜스와 결혼한 것은 1854년의 일로서 그녀가 55년 3월 13일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결혼 생활은 불과 9개월밖에 되지 않는 짧기만 한 것이었다. 조물주여 감사합니다. 심판 때에도 신은 자비로 대하셨나이다. 구세주여 간절히 비오니 이제부터는 지금껏 살아온 것보다 더욱더 광명된 나날을 누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날은 산보를 할 수 없는 날이었다. 오전 중에 우리는 1시간쯤 낙엽진 관목숲을 걸었지만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차가운 비가 내렸기 때문에 바깥을 돌아다닐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기뻤다. 오랜 산책, 특히
추운 날 오후의 산보를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싫은 것은 저녁 때의 차가운 바람 속을 손발이 얼어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더구나 유모 베시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리드가의 아이들 엘리자나 존, 조지아나에 비해 내가 훨씬 약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 엘리자나 존과 조지아나는 어느새 응접실에서 그들의 어머니와 놀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난로가의 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었고 거기에 아이들이 와 있으니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부인은 나를 이 행복에서 제외해버린 것이다. 그녀의 말은 이러했다. 너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로 괴롭다. 네가 진정으로 사람을 잘 사귀고 아이다운 성질이 되려고 애쓰고 그리고 또 좀 더 명랑하고 솔직한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는 아무런 부족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이 아이들 사이에 너를 끼워 넣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응접실 곁에 아침 식사용의 작은 방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책상에서 되도록이면 그림이 많은 책, 비위크의 영국의 조류사를 뽑아들고는 창틀에 올라 터키 사람처럼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빨갛고 두꺼운 커튼을 당기니 안은 좋은 은신처가 되었다. 본문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첫 부분에는 아이들 마음에도 무심할 수 없는 곳이 있었다. 그것은 해조가 잘 나오는 장소, 해조 외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외로운 바위 산골인 노르웨이의 남쪽에서 북쪽 곳까지 수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해안의 얘기였다. 그 광막한 북극지대와 인적 드문 적막하고 처량한 나라들, 쓸쓸한 바닷가에 버려진 작은 배와 침몰되는 난파선을 구름 사이로 냉담하게 바라보는 푸른 달 같은 것이 깊은 의미로 내 가슴에 새겨졌다. 조용한 교회의 묘지, 그 묘지의 입구에 선 두 개의 나무, 낮은 지평선, 갓 떠오른 초생달. 이러한 정경에 얽힌 정서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어느 그림에도 각기 하나씩의 이야기가 있었다. 나의 미숙한 이해력이나 불완전한 감수성으로는 수수께끼만 같아 모르는 점이 많았지만 그보다는 더 깊은 흥미가 있었다. 어이, 새침대기! 존 리드의 큰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문이 열렸다. 방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안 모양이다. 얘가 어디로 갔을까? 존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편은 아니니까 그뿐이라면 발견되지 않았겠지만 엘리자가 잠깐 목을 들이밀더니 말했다. 존, 틀림없이 커튼 뒤에 있을 거야. 순간 나는 방으로 나서고 말았다. 나는 존 리드에게 끌려 나올 것만 같아 몸이 떨렸던 것이다. 무슨 일? 나는 몹시 주저하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도련님? 이라고 말해. 이것이 대답이었다. 어이, 이리 잠깐 와. 존 리드는 14살 먹은 소년이고 나는 아직 10살이니까 나보다 4살이나 위였다. 나이치고는 덩치가 컸고 뼈대도 튼튼했고 검고 혈색이 나쁜 피부, 우둔한 눈과 코, 거기에다 손발도 컸다. 그는 어머니와 누이에게도 그리 깊은 애정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내게는 특별히 반감을 갖고 있었다. 끊임없이 나를 꾸짖고 짓궂게 굴었다. 존의 명령에는 굴복하는 버릇이 있어서 나는 그의 의자 곁으로 갔다. 한 30분쯤은 내게 긴 혀를 내어 보이더니 느닷없이 후려 패기 시작했다. 아까 엄마에게 말대답한 벌이야. 그는 말했다. 그리고 또 커튼 뒤에 몰래 숨은 벌과 지금 건방지게 군 벌도 함께 받는 거야.
이 생쥐 새끼야. 커튼 뒤에서 읽던 책을 내게 보여줘봐. 나는 창틀로 가서 책을 가져왔다. 내 책장에 손대면 알지? 이 책장은 내 것이니까 말이야. 니까지 것은 식객이라고 엄마가 그랬어. 넌 한 푼도 없어. 너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었으니까. 너 같은 건 비렁뱅이질을 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들과 같이 신분이 좋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우리들과 같은 것을 먹고 우리 엄마가 사준 옷을 입고 지낼 필요는 없어. 나는 처음에 존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손에 든 책을 내게로 던지려는 것을 본 순간 나는 문득 비명을 지르고 옆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나는 책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 문에 머리를 부딪혀 깨지고 말았다. 몹시 아팠다. 나는 그때 공포가 절정을 넘어 다른 감정이 그것을 대신했다. 너무해. 넌 살인자 같아. 노예 취급이야. 로마 황제들과 똑같다고. 뭐? 뭐라고? 존은 소리쳤다. 너 잘도 그런 말을 내게 했겠다. 어이 엘리자, 조지아나, 방금 이게 말한 것을 들었어? 엄마에게 일러야지. 하지만 그 전에... 그는 갑자기 내게로 덤벼들었다. 머리와 어깨를 그에게 붙잡힌 것을 나는 느꼈다. 나는 정신없이 반항했다. 존은 진짜 폭군 같았고 살인자 같았다. 나는 미치광이처럼 그와 다투었다. 나의 두 손이 무슨 짓을 했는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존은 나를 이 생쥐 하고 큰 소리로 욕을 했다. 하나 순식간에 원군이 달려왔다. 엘리자와 조지아나가 2층으로 가 어머니에게 일러 바친 것이다. 부인은 베시와 하녀 에버트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들의 싸움을 말렸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나! 존 도련님에게 덤벼들다니 난폭하기도 해라. 이렇게 화 잘 내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리드 부인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붉은 방에다 가두고 문을 잠가버려. 나는 곧 그들의 손에 붙들려 2층으로 끌려 올라갔다. 나는 끌려가는 도중에도 계속 저항했다. 저항적인 노예가 다 그렇듯이 약이 올라 무슨 짓이라도 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에버트, 이 팔을 잡아줘요. 마치 고양이 같다니까. 기가 막혀. 이게 무슨 변이람? 하녀는 소리쳤다. 도련님에게 치고 덤비다니. 어쩌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에어 아가씨, 당신의 은인인 도련님을 향해서 마구 덤비다니. 말하자면 당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어째서 존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하인인가요? 아니, 당신은 하인 이하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에 앉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여자는 안주인 리드 부인이 명한 방에 나를 끌고 들어와 의자 위에 밀었다. 베시와 미스 에버트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나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듯한 무서운 눈길로 나를 노려보았다. 부인도 늘 말하지만 얘는 말이야 성질이 아주 못됐어요. 에버트가 미운 듯이 말했다. 이만한 나이 또래의 아이로 얘만큼 속임수가 많은 아이는 처음 봤어요. 베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나를 보고 말했다. 저 아가씨,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은 여기 부인의 신세를 지고 있는 몸이니까요. 이 집의 아가씨들과 도련님을 동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인이 자기 아이들과 같이 기르고 있는 것은 친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아가씨를 위해서예요.
부드러운 소리로 배시가 다시 말을 했다. 말 잘 듣고 착하게 굴면 언제까지든지 이 집에 있게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과 같이 난폭하게 굴면 부인은 당신을 쫓아내고 말 거예요. 그뿐인 줄 알아요. 이런 애에게는 하느님의 벌이 내릴 거예요. 하녀 에버트가 말했다. 신경질만 부리다가는 하느님이 때려 죽일 거예요.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자, 배씨 가요. 애아가씨 혼자서 잘 기도하세요. 후회하지 않으면 머신가가 굴뚝으로 들어와서 당신을 데려가 버릴 거예요. 두 사람은 문을 닫고 밖에서 잠그고는 가버렸다. 이 빨간 방은 사람이 자는 일도 거의 없는 빈 방이었다. 하지만 이 방은 이 저택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넓은 방이었다. 융단은 빨갛고 벽은 핑크색이었다. 그래서 침대 위에 새하얀 마르세유 무명덮개가 한결 뛰어나 눈이 부실 만큼 희게 빛나고 있었다. 리드 부인의 남편이 죽은 지 9년이 된다. 그가 최후의 숨을 거둔 곳은 이 방이었다. 이 방에 그의 유해가 안치되고 장의사의 인부에 의해 그의 관이 메어 나간 곳도 이 방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신성한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방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했다. 정말로 문을 잠그고 갔을까? 나는 조금 뒤에 기운을 차려 가보았다. 아, 정말 어떤 엄중한 감옥보다도 굳게 잠겨 있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면 거울 앞을 지나야만 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마물에 끌린 듯이 나의 시선은 거울 속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안, 깊은 공동의 세계는 현실 이상으로 추웠고 어둡게 가라앉아 보였다. 그 암울한 세계에 하얀 얼굴과 손이 떠올라 나를 노려보는 이상한 아이. 다른 모든 것이 조용한 속을 공포에 빛나는 눈만이 번쩍거렸다. 이거야말로 이 세상 것이 아닌 요정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나에게는 배시가 저녁 식사 후에 해주는 얘기 속에 나오는 작은 도깨비처럼 보였다. 인적이 드문 황야, 뱀꼬리 고사리가 우거진 골짜기, 이런 곳을 지나는 길손의 눈앞에 호련히 나타나는 도깨비 말이다. 이미 내게는 미신이 들씌워져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나의 피는 아직 불타고 있었다. 반항하는 노예로서의 격한 기력이 아직도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어째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꾸중 듣고 저주받는 것일까? 어째서 모두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누군가 한 사람쯤 내 편이 되어주어도 좋을 텐데. 고집 세고 건방진 엘리자는 모두로부터 소중히 취급된다. 응석바지에 성질이 나쁘고 욕 잘하고 건방진 조지아나는 모두가 귀여워한다. 그 귀여운 머리, 빨간 뺨, 금빛 곱슬머리는 조지아나로 하여금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잘못도 용서받게 하는 것 같다. 존이 비둘기의 목을 비틀든 공작의 새끼를 죽이든 양을 몰아보내든 온실의 포도를 따든 중요한 화초의 싹을 자르든 누구 한 사람 방해하지 않는다. 존에게 얻어맞은 나의 머리는 아직도 아팠고 피가 멎지 않았다. 나를 때린 존은 괜찮고 반대로 거기에 저항한 내가 모두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너무해, 너무해. 고통에 자극되어 어린애 같지 않은 정신력이 나의 이성을 눈뜨게 했고 부르짖게 했다. 빨간 방에서 낮의 빛깔이 차츰 엷어져 갔다. 비는 끊임없이 계단의 창 유리를 때렸고 집 뒤 숲에서는 바람이 울고 있었다. 나는 차츰 돌처럼 몸이 식어갔고 용기도 죽었다. 분노의 불이 차츰 꺼지고 창백한 우울이 축축하게 걸려 있었다. 나는 문득 이상한 일을 생각했다.
만일 리드 씨가 살아있다면 내게 친절히 해주겠지. 나는 그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는 나의 외삼촌이었고 고아가 된 나를 맡아준 사람이다. 그는 죽을 때 리드 부인에게 나를 자기네 아이들처럼 양육하라고 약속시킨 일도 알고 있었다. 나는 흰 베드나 어둠이 더해 온 벽을 바라보며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살아온다는 얘기를 생각했다. 리드 씨의 망령이 누이 동생의 아이를 맡아 학대하는 데 대해 고민하고 그래서 이 방에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낼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 순간 벽에 한 줄기의 빛이 비쳤다. 아니, 덧문 사이로 흘러들은 달빛일까? 그렇진 않았다. 달빛은 움직일 리가 없는데 이 빛은 흔들흔들 움직이지 않는가. 빛은 천장으로 올라갔고 나의 머리 위에서 흔들렸다. 나는 이 불빛이 영락없이 저 세상에서 온 무슨 환영의 전조같이 생각되었다. 가슴이 뛰고 머리가 타는 듯이 더워지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으며 나는 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문으로 달려가 정신없이 문을 덜컹거렸다. 복도를 달려오는 발소리. 문이 열리고 배시와 에버트가 들어왔다. 에어님, 왜 그러세요? 배시가 물었다. 무서워. 뭔가 빛나는 것이 보였어. 유령이 오는 줄 알았어. 그때 나는 배시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녀도 그 손을 뿌리치려 하지 않았다. 얘는 괜히 소리만 크게 질렀어요. 에버트가 씹어뱉듯이 말했다. 그게 무슨 버릇이야? 얘의 그러한 수법을 나는 알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란이니? 제3의 목소리가 건방지게 말했다. 리드 부인이 모자끈을 흔들거리며 가운 자락을 끌고 복도를 걸어왔다. 제인 아가씨가 너무 큰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배시가 호소했다. 그대로 내버려둬. 부인의 대답은 이것뿐이었다. 제인, 어서 배시의 손을 놔. 이런 방법으로는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겠지? 나는 어린애가 이런 꾀를 쓰는 게 제일 싫어. 어떤 재주를 부려도 소용없다는 걸 가르쳐줘야겠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고 조용히 있어야만 내보내줄 거야. 외숙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대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다른 벌을 주세요. 이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만일. 시끄럽다! 이따위 반항은 정말 지겨워. 리드 부인은 실제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는 틀림없이 내가 깜찍하게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리드 부인은 나를 갑자기 떠밀고 다짜고짜로 문을 잠가버렸다. 복도 저 멀리 사라져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일련의 발작을 일으켰고 그 뒤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 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뭔가 무서운 악몽을 꾸고 있는 심정으로 눈을 떴고 한 5분쯤 지났을까 누군가가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내 몸을 안아 일으키듯 했고 그의 그러한 느낌은 일찍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냥함이었다. 나는 베개인지 누구의 팔인지에 머리를 기대고 편한 기분이 되었다. 혼미한 구름이 거쳤다. 나는 나의 침대에 눕혀졌고 촛불이 책상 위에서 너울거리고 있었다. 밤이었다. 배시가 대야를 들고 침대 곁에 서 있고 한 신사가 내 머리맡에 의자에 앉아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약방집 주인 로이드 씨로 하인들이 병이 났을 때 리드 부인이 부르는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대고 손을 내밀었다. 로이드 씨는 내 손을 잡고 웃는 낯으로 차츰 기운이 나는군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누이고 배 씨에게 오늘 밤은 편안히 잠들도록 해주라고 주의했다. 그는 내일 다시 오겠다면서 가고 말았다. 나는 슬펐다. 그가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나는 진심으로 그를 의지했고 100만 군사를 얻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가 문을 닫고 가버리자 온 방이 캄캄해진 느낌이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또다시 마음을 무겁게 했다. 아가씨, 잠들 것 같아요? 상냥한 목소리로 배씨가 물었다. 물을 마시지 않겠어요? 아니면 뭘 좀 자시든지. 아니, 싫어요. 고마워요, 배씨. 그럼 자야 되겠어요. 벌써 12시가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거든 깨워주세요. 참으로 상냥한 말이었다. 이것은 뜻밖이었다. 배씨는 나가더니 하녀 사라를 데리고 들어왔다. 혼자 내 곁에서 자기가 겁이 났던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침대에 같이 누워 한 30분 동안 소곤거리더니 잠들고 말았다. 나는 잠들래야 잠들 수도 없었다. 촛불은 꺼지고 기분 나쁘게도 기나긴 밤이었다. 귀도 눈도 마음도 공포에 젖어 있었다. 아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공포에. 이 붉은 방 사건 뒤에는 특별히 무거운 육체의 병은 없었다. 다음 날 오전에 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쇼를 뒤집어 쓰고 아이들 방에 난로가에 앉았다.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마차로 외출하고 없었다. 배씨만이 친절한 말로 나와 얘기했다. 이러한 상태는 평소에 꾸중 듣고 혹사당한 나에게 일종의 평화로운 낙원이었다. 오전 중에 로이드 씨가 왔다. 아니, 벌써 일어났어요? 하고 그는 들어오면서 말했다. 유모, 아가씨는 좀 어때요? 배씨는 내가 꽤 건강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좀 더 즐거워 보일 텐데. 이리 와요, 제인 아가씨. 당신의 이름은 확실히 제인이었지요? 네, 제인 에어예요. 친절한 약제사는 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내게는 그 눈이 몹시 날카롭게 생각되었다.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들여다보면서 담배를 한 개 꺼냈다. 마침 하인들의 점심을 알리는 벨이 크게 울렸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모, 당신을 부르는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갔다 오세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제인 아가씨에게 얘기를 잘 해드릴 테니까. 배씨는 가기 싫었지만 식사 시간이 엄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일어서 나갔다. 어제는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배씨가 간 뒤에 로이드 씨가 물었다. 유령이 나오는 방에 어두워질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로이드 씨가 미소 지으면서도 동시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유령이라. 당신은 역시 악이군. 유령이 두려워요? 리드 아저씨의 유령이니까 무서워요. 아저씨는 그 방에서 돌아가시고 관도 그 방에 놓여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고 그 방에 나 혼자만 가두다니 너무해요. 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뭘 그까짓 하찮은 일을 가지고. 그래, 당신은 그 때문에 비참한 생각을 하고 있군. 지금 대낮에 이렇게 있어도 무서워요? 아니요. 하지만 곧 밤이 와요. 그리고 난 불행해요.
다른 일로 무척 불행해요. 다른 건 뭐야? 그걸 좀 아저씨한테 얘기해봐요. 이 질문에 나는 기분이 풀릴 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것을 얼마나 희망했던가. 하지만 그 답을 정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러나 서투르면서도 되도록이면 진실을 말하려고 애썼다. 중요한 것은 내게 부모도 형제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친절한 외숙모와 외사촌들이 있잖아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떠듬떠듬 얘기했다. 하지만 존 리드는 나를 때렸고 아주머니는 나를 붉은 방에 가두었어요. 게이츠헤드 저택을 대단히 아름다운 저택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런 훌륭한 저택에서 지내는 것을 고맙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아저씨. 에버트 말을 빌리자면 나는 한여만큼도 여기서 살 권리가 없대요. 허허. 설마 당신은 이처럼 훌륭한 저택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겠지요? 다른 데 갈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가겠어요. 자, 어떨까? 리드 부인 외에 당신은 친척이 있으세요? 난 몰라요. 한 번은 외숙모에게 물었더니 에어라는 성을 가진 가난하고 천한 친척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외숙모는 모른대요. 그런 친척이 있다면 그리로 가고 싶어요? 아니, 나는 가난한 집 아이가 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그 친척은 그렇게 가난할까요? 노동자일까요? 모르겠어요. 외숙모는 친척이 있다 해도 아마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거래요. 난 거지가 되고 싶진 않아요. 학교에 가고 싶진 않으세요? 학교가 어떤 것인지 난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에 간다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전부를 바꾸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긴 여행, 게이츠 헤드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네, 정말 학교에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골똘히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글쎄, 앞일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해. 로이드 씨는 일어나며 말했다. 이 애는 너무 신경이 쇠약해. 휴양을 시켜야겠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배씨가 들어왔다. 그리고 동시에 자갈길을 올라오는 마차 소리가 들렸다. 저건 부인이에요, 유모? 하고 로이드 씨가 물었다. 돌아가기 전에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배씨는 그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그는 리드 부인과의 대화에서 나를 학교에 보내도록 권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 권고는 즉석에서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어느 날 밤 에버트가 배씨와 둘이서 바느질을 하다가 내가 잠든 줄만 알고 이 얘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부인은 분명히 말했어요. 귀찮고 몸도 약한 아이를 내보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은 없겠대요. 그때 하녀 에버트가 배씨에게 한 얘기를 통해 볼 때 내가 처음 안 사실이 몇 가지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난한 성직자였다는 것. 나의 어머니는 상대방의 신분이 낮다는 주위 사람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아버지와 결혼한 것. 나의 외할아버지인 리드 노인은 어머니의 고집에 화를 내어 한 푼도 재산을 주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한 지 불과 1년 후에
아버지는 공장가의 빈민굴을 돌아보다가 때마침 유행했던 장티푸스에 걸린 것. 어머니도 아버지의 병에 감염되어 두 사람 다 세상을 뜨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에버트와 베시가 나눈 이야기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데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 바야흐로 내게 변화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그 변화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걸렸다. 11월, 12월, 1월도 거의 반은 지나갔다. 크리스마스와 신년은 게이츠헤드에서 예년과 다름없이 즐겁게 보냈다. 하지만 나는 물론 여기서 제외되었다. 손님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다. 나는 베시가 계단을 오르는 발자국 소리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녁 대신 포도빵이나 치즈케이크를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다 먹으면 이불을 덮어주고 키스를 2번 하고 제인 아가씨 잘 주무세요 하고는 갔다. 내 생각으로는 베실이라는 본래 착한 여자로 모든 일에 눈치가 빨랐고 아름답기도 했다. 그녀의 모습은 늘씬했다. 검은 머리, 검은 눈, 잘 정리된 눈과 코, 혈색 좋은 피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소 성급한 데가 있고 주의나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여자였다. 그래도 나는 게이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녀가 좋았다. 1월 15일 오전 9시경이었다. 베시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제인 아가씨, 어서 그 앞치마를 벗어요. 오늘 아침에는 손과 얼굴을 씻었나요? 아직 안 씻었어, 베시. 이제 겨우 청소가 끝난걸. 베시는 나를 세면대로 데리고 가서 세수를 시키고 앞치마를 벗기고 식당에서 부르고 있으니 내려가 보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이럭저럭 한 3달 동안을 외숙모에게 불려가지 않았다. 그 사이에 쭉 아이들 방에 있었고 식당도 응접실도 나는 발을 들여놓기가 두려웠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 허리를 굽히고 얼굴을 드니 거기에 까만 옷을 입은 딱딱한 표정의 사람이 서 있었다. 외숙모는 언제나처럼 난로가에 있었다.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길래 그대로 했더니 외숙모는 다음과 같은 말로 나를 손님에게 소개했다. 얘가 당신에게 맡기려던 아이예요. 그는 내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얼굴을 돌려 회색 눈으로 나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딱딱한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그만 아인데 나이는? 10살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고 몇 분간 계속해서 나를 관찰했다. 이윽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제인 에어라고 해요. 그럼 제인 에어, 당신은 좋은 아이입니까? 이 물음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다. 외숙모가 나를 대신해서 분명하게 머리를 가로젓고 이어서 말했다. 브로클허스트 선생님, 3주 전에 편지를 드렸듯이 이 아이는 내가 바라는 성격이나 기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애들로드 학교에 넣어 선생님들 힘으로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해요. 특히 애의 남을 속이는 나쁜 버릇을 고쳐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어요. 제인, 내가 듣는 데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브로클허스트 선생님에게 그 나쁜 버릇을 보일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외숙모는 내가 두려워하고 싫어한 것도 이것을 보면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를 잔혹하게 상처 입히는 것은 그녀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니까. 지금은 손님 앞이라 이 비난의 말은 나의 심장까지를 도려내는 심정이었다.
그녀가 나를 보내려는 그 새로운 생활에서 진작에 내 희망을 말살하려는 것을 느꼈다. 브로클허스트 씨의 눈에 나는 차츰 교활하고 사악한 아이로 탈바꿈해 가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무서운 일에서 구원될 방법이 내게 있었을까? 남을 속이는 것은 정말 곤란한 결점이에요. 브로클허스트 씨는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과 같은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모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리드 부인, 학교에서는 감독을 잘 하겠어요. 템플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잘 하겠어요. 제발 이 애의 장래를 위해 잘 길러주세요. 써먹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겸손한 마음으로 있도록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휴가 때는 학교에서 보내도록 해주세요. 부인의 방침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겸양은 그리스도교의 미덕이고 특히 로드 학교 학생들에게 알맞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미덕에 특히 유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 됐군요. 온 영국을 다 찾아봐도 그처럼 제인 에어에게 어울리는 학교는 없을 거예요. 견실해야지요. 견실이 첫째예요. 견실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첫째 의무예요. 로드 시설에 관계되는 모든 규칙에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간소한 식사, 소박한 복장, 수식 없는 설비, 근면한 습관. 이것이 학교와 학생들의 일상생활이지요. 그럼 되도록 빨리 보내도록 하지요. 내가 복잡한 책임을 빨리 벗기 위해서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럼 난 가보겠습니다. 한두 주일 뒤에는 나도 브로클허스트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친구가 그보다 빨리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미스 템플에게 편지를 띄우지요. 입학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럼 실례. 곧 브로클허스트 씨는 돌아갔고 리드 부인과 나만이 남았다. 날 없이 몇 분간이 흘렀다. 부인은 바느질을 했고 나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그때 36이나 7살이었다. 건강한 몸맵시였다. 실로 빈틈없는 사람이어서 집안일도 소작관계도 모두 자기가 처리해 갔다. 언제나 훌륭한 옷을 입고 그 아름다운 의상에 어울리는 당당한 풍채를 잊지 않았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 리드 부인이 브로클허스트 씨에게 나에 관해 얘기한 것을 생각했다. 그 말들은 나의 마음에 가시 같은 아픔을 주었다. 나는 지금 들은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아프도록 다시 느끼고 원망스러움이 마음속에 격하게 불타올랐다. 나는 말해야 했다. 나는 몹시 짓밟히고 있으니까 복수를 해야 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까? 이 적에게 복수의 말을 하게 할 어떤 힘이 내게 있는가? 나는 용기를 내어 다음과 같은 노골적인 말을 힘껏 내뱉었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아요. 만일 속이고 싶으면 당신을 좋아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난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겠어요. 나는 존 리드 말고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리드 부인은 손을 멈춘 채 얼음 같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무슨 얘기를 더 할 작정이니? 그녀는 마치 어른들과 싸울 때처럼 말했다. 당신이 내 부모가 아니어서 나는 기뻐요. 나는 살아있는 한 당신을 외숙모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어른이 되어도 절대로 당신을 만나지 않겠어요. 만일 누군가가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신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당신은 나를 비참하고 참혹하게 대우했다고 말하겠어요. 어째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제인? 어째서라뇨?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인정머리라군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남을 속이고 있어요.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나의 마음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자유롭고 승리한 기분으로 들뜨기 시작했다. 리드 부인은 겁먹은 얼굴이 되었다. 바느질감은 무릎에서 떨어지고 두 손을 올리고 몸을 앞뒤로 흔들고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제인, 넌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군 그래. 안심해라. 나는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아니, 달라요. 당신은 브로클러스트 선생님에게 내가 성질이 나쁘고 남을 속이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로드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내게 했는지 가르쳐 주겠어요. 제인, 너는 그런 일에 대해 잘 모르는 거야. 아이들은 결점을 고치지 않으면 속이는 것은 내 결점이 아니에요. 나는 난폭하게 큰 소리를 쳤다. 정말 빨리 학교로 보내야겠다. 리드 부인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바느질감을 주워들고는 분주히 방을 나가고 말았다. 나는 혼자 남았다. 승리자로서. 이것은 나의 최초의 승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흉폭한 기쁨은 나의 높이 뛰는 맥박이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로 빨리 식었다. 나는 복수의 맛을 처음 맛봤다. 향기 높은 술처럼 마신 순간에는 뜨겁고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다. 그 뒷맛은 피냄새가 나고 녹을 핥은 것 같은, 독을 마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그러한 난폭한 언동보다는 좀 더 나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캄캄한 분노의 세계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기분을 맛보고 싶었다. 나는 식당의 유리문을 열고 나갔다. 정원수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지면에는 태양에도 바람에도 약해지지 않는 한기만이 가득했다. 나는 저 안쪽 나무숲으로 걸어갔다. 춥고 흐린 날로 하늘은 무겁게 대지를 뒤덮고 있었다. 그 하늘에서 가끔 눈이 흩날렸고 언 오솔길이나 잿빛 초원에 떨어져 그대로 녹지 않고 있었다. 나는 거기에 서 있었고 실로 비참한 심정으로 뒤범벅이 된 아이였다. 순간 나를 부르는 맑은 목소리를 들었다. 제인 아가씨, 어디 계세요? 점심이에요. 벳이었다. 그의 가벼운 발걸음이 오솔길을 따라왔다. 참 고집도 세셔. 불렀는데 왜 오지 않았어요? 나는 벳이의 두 손을 잡고 벳이 꾸짖으면 싫어요. 했다. 평소의 나보다는 훨씬 솔직한 이 행동이 그녀의 마음에 깃든 것 같았다. 당신은 이상한 아이군요, 제인 아가씨. 괜히 혼자 돌아다니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로 한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엾은 배시하고 헤어지는 게 슬프지 않으세요? 배시는 나 같은 것을 조금도 걱정해주지 않아요. 언제나 나를 꾸짖는걸요. 무슨 소리예요? 자, 빨리 와요. 좋은 곳을 가르쳐 주겠어요. 좋은 일이 나한테 있겠어요, 배시. 어째서 그런 말을 하지요? 아무튼 부인과 아가씨들과 존 도련님은 오후에 외출하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차를 마시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케이크를 구워주도록 요리하는 여자에게 부탁해 보겠어요. 그 뒤에 내가 아가씨의 서랍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이제 곧 당신의 짐을 꾸려야 하니까. 부인은 하루나 이틀 후에 당신을 떠나보낸다니까 당신이 가져가고 싶은 장난감을 골라요. 배씨,
내가 떠날 때까지는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네, 약속하죠. 하지만 좋은 아가씨가 되어서 나를 두려워하게 하지 말아야죠. 나는 아가씨를 싫어하진 않아요. 당신이 좋아요.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럼 나와 작별하는 것이 기쁘세요? 그럴 리야 있겠어요, 배시.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슬픈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슬픈 것 같다고요? 참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지금 내가 키스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듣지 않겠지요?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겠죠? 기꺼이 키스하겠어요. 머리를 숙여요. 배시는 허리를 굽혔고 우리들은 서로 포옹했다. 나는 완전히 위로를 받았고 그녀의 뒤를 쫓아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나갔다. 밤이 되자 배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에게도 인생이 아름답게 빛날 때가 있었다.